책을 가까이 하겠다는 너무도 뻔한 결심을 하기에 가장 좋은 날, 바로 새해 첫날 함께합니다.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네. 작심 3일의 첫날입니다. 작심 3일. 작심 3일. 그러니까 결심을 한 100번쯤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3일에 한 번씩 하시면 됩니다. 네. 옛날에 그런 유머 제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3년 꼬개라고 한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그래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어떤 스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왜 그러시오? 3년 꼬개 넘어져서 이제 곧 3년이 되는데 저는 이제 얼마 못 삽니다. 그럼 한 번 더 넘어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3년마다 한 번씩. 3년마다 가서 한 번씩 넘어지는 3년 꼬개 이야기 하던 그런 코미디 프로도 생각이 납니다. 영생하셨겠군요. 그렇죠. 네. 자, 새해 두 분의 어떤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근데 보통 이런 소망할 때는 그냥 개인의 영달과 부귀, 그 무병장수 이런 걸 빌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건 진짜 하는 말인데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인류를 대변해서 지금 소원을 비르고 계신 거죠. 네. 세계 평화 같은 느낌이지만 그래도 진짜 네. 진짜 소원이에요. 저는 네. 그러면 제 개인적인 걸 빌어도 되겠네요. 그렇지. 이러신 분이 있다니까요. 그럼 되겠네요. 네. 네. 저는 아까 들어오면서 모든 분들께 한마디 하고 왔습니다. 자, 모두 새해는 해탈하고 성불하십시오. 네. 멋지죠. 해탈하고 성불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 어떤 그 심적, 육적 그 고민과 고통으로부터 이제 평화로워진다는 거니까. 그럼요. 네. 최고죠. 그러면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성불하라는 말이 원래 돌아가시는 그런 뜻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게 이제 아니에요. 그 살아서 부처가 된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럼요. 생불이 되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네. 꼭 그렇게만 이해하는 건 아니고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인류를 위해 빌어주셨으니까. 네. 저는 그냥 제 거 빌래요. 개인의 부귀와 영달을 위해서. 저는 올해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소리 듣고 싶습니다. 변했다. 돈 많이 벌어서. 그놈 그런 놈인지 몰랐다.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벌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제가 엊그제 그 마크 트웨인이 했다는 말을 어디서 읽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참 많은 일들을 한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시샘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네, 시샘을 하고 싶네요. 네. 그렇죠. 많은 분들에게 야, 그 자식 그렇게 안 받는 그런 이야기 좀 올해 좀 많이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원래 이런 꿈은 구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건물주가 돼가지고 테디 이런 악랄한 건물주일지 몰랐다 뭐 이런 얘기 듣는 걸로. 그러니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이번 월세는 나와야죠. 그래도 뭐 이런 이야기. 네, 사람은 자기가 서 있는 데서 보이는 풍경이 다 아니까요. 어쩔 수 없죠. 예.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자, 오늘 읽어볼 책 바로 프랭크 바움의 동화. 이 동화도 정말 클래식입니다. 왜 클래식이냐면 모두가 알고 있지만 거의 안 읽어본 책. 책으로 읽은 사람은 거의 없죠.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뭐 뮤지컬, 영화 뭐 이런 거로는 그렇죠.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네.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오즈의 마법사. 프랭크 바움 미국 작가죠. 이시안 씨가 어떤 작가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라이먼 프랭크 바움이거든요. 네. 1856년에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났고요. 19세기 사람이군요. 네, 정말 직업이 많아요. 잡지 편집자를 했고 신문기자, 배우도 했고 외판원 이런 직업들을 전전하다가 밤마다 근데 이런 걸 하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몇 권을 발표를 하고요. 책을 썼는데 그중에 하나가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것이 오즈의 마법사죠. 일단 작가 이전에 뭐 웹판원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약간 19세기의 어떤 이 시대상이나 그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요. 21세기랑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19세기의 어떤 유명 작가나 이 좀 찾아보면 직업을 하나만 가지고 계셨던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고 막 이렇게 세상이 변하던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막 이걸 가지셨다 저걸 가지셨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21세기에도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직업을 우리가 이제 옮겨다니면서 이 바쁜 세상의 변화에 사는데 바로 그런 시대의 작가이면서 그의 첫 번째 상업소설이 이제 크게 히트한 게 바로 오즈의 마법사였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직업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오즈가 왜 오즈냐 하면은 여기 일화가 있는데 자신이 쓰던 서류용 선반의 첫 칸이요. A부터 N까지는 아니고 두 번째 칸이 O부터 G까지래요. 그래서 OG를 따라가지고
상상의 나라를 위한 이름으로 괜찮다 해서 마법사 이름을 오즈라고 지었다고 해요. 사실 장명이 별게 아닌 것 같아요. 이안 플레밍도 007 만들 때 기밀서류에 1년 번호가 00으로 시작해서 007이라고 만들었다는데 다 그런 식으로 짓나 봐요. 무슨 그렇죠. 네. 그 마라가 강풀 씨는 주변 사람들 이름을 다 수집해다가 그렇게 자기 작품에서 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 좀 써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박사라는 이름을 어디다 쓰냐고 늘 퇴짜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 서류에 있었던 오즈. 네. 근데 재밌는 게 1900년에 오즈의 마법사가 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인기를 엄청 끌어가지고요. 근데 이제 이 작가 입장에서는 할 만큼 얘기를 다 했다 해서 후속작은 더 안 쓰겠다라고 했는데 출판사랑 독자들이요 하도 닥달을 해대가지고 닥달.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계속 썼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쓴 것 치고는 13편이나 쓰셨습니다. 이후에 시리즈를? 네.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또 출판사가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그 후속작을 계속 써가지고요. 14편 더 이렇게 포함해서 나중에 보니까 오즈의 마법사 시리즈가 총 40권입니다. 이 마블이나 DC 같은 경우는 그 슈퍼 히어로물 이렇게 쓸 때 어떤 작가가 창조는 하지만 그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혹은 이제 더 이상 안 그리게 되면 다른 작가 붙여서 그 캐릭터들 계속 이제 살려내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 방식까지도 이 오즈의 마법사가 그 이어왔다. 그리고 재밌었던 게 이분이 이제 이걸 하다가 오즈를 쓰다가 이제 자기도 다른 걸 좀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다른 작품을 썼었는데 거기서 독자들이 뭐라 그랬냐면 거기 나오는 캐릭터 좋으니까 오즈로 좀 넣어달라고. 오즈의 세계관으로 좀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네. 근데 이건 정말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게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워낙 강력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냥 왜 작가들이라면 아마 다 공감하는 걸 텐데 캐릭터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으면 자기가 쓰려고 했던 거 상관없이 막 놀잖아요. 그 그렇죠. 세계에서. 그런 것처럼 정말 누가 이어서 써도 사실 이 재미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작가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캐릭터가 살아있으면 어떤 사건에다가 이 캐릭터를 던져만 놓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반응한다. 맞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 소설이나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오즈의 캐릭터들이 그렇게 잘 만들어진 캐릭터였기 때문에 사실 그 1편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40권까지 이어지는 그 시리즈를 이제 다 양산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하지만 저희가 읽는 건 1권입니다. 1권이죠. 나머지 39권은 뭐. 1권만 봐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그렇죠. 네. 자, 이 오즈의 마법사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박사 씨 버전의 줄거리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네. 이 삼촌 숙모와 함께 그 황량한 캔자스 대평원 한가운데 살던 어린 소녀인 도로시가 주인공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캔자스 지방 이름을 이 작품에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캔자스 하면 자동적으로 이 오즈의 마법사가 좀 떠오르게 됐는데요. 이 강력한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도로시와 강아지 토토가 있는 집을 들어 올려서 머나먼 나라로 데려옵니다. 이 사막으로 둘러싸인 그 나라는 마법사와 마녀들이 다스리고 있는데요. 동쪽과 서쪽의 마녀는 나쁜 마녀고 남쪽과 북쪽의 마녀는 좋은 마녀인데요. 도로시 집이 추락하면서 일단 동쪽의 마녀를 죽이고 일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집이 이제 떨어지면서. 네네. 집에 깔려 죽죠. 네. 이 나쁜 동쪽 마녀를 죽였다는 이유로 환영을 받기는 하지만 이 누구도 이 캔자스로 돌아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다만 에메랄드 도시에 사는 위대한 마법사인 오즈는 돌려보낼 줄 힘이 있을 거다라고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로시는 이 죽은 마녀의 은구들을 신고 토토와 함께 에메랄드 도시로 떠나게 되는데요. 토토가 강아지죠? 네. 가는 길에 이제 허수아 삐와 양철 나무꾼, 겁쟁이 사자와 만나 의기투합을 합니다. 우여곡절이 있고요. 끝에 무사히 오즈를 만나지만 이 오즈가 서쪽의 나쁜 마녀를 죽이고 와야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 끝에 도로시는 이 서쪽 마녀에게 물을 끼얹어서 그를 죽입니다. 근데 이게 약점을 알았던 건 아니고요. 소발에 쥐잡는다 그러죠. 네. 우연의 일치로. 우연의 일치로. 네. 이게 지금 드라마 이렇게 만들면 좀 욕을 먹을 것 같기는 한데. 플롯이 엉망인데, 개연성이 그렇죠. 없어. 네. 뭐 갑자기 해결돼? 막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나오죠. 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왔지만, 알고 보니 오즈는 아주 평범한 노인에 지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노인의 지혜로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고요. 마지막으로 기구를 만들어서 도로시와 함께 캔자스를 떠나려고 하는데, 도로시가 그 기구에 타지를 못하게 돼요. 그래서 오즈는 떠나고 이제 할 수 없이 남은 도로시는 유일하게 못 만난 마녀죠. 유일하게 못 만난 마녀. 네, 남쪽의 마녀가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말을 듣고 일행과 함께 남쪽으로 떠나는데요.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그 끝에 도로시는
사실 집에 갈 수 있는 힘이 여행 내내 신고 있었던 그 은구두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어릴 때는 참 신비로운 이야기들이었는데 네. 지금 와서 들어보면 그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이제 짐작이 되는 그렇죠. 그런 나이에 이제 네.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야, 이번 많이 깔아놨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되죠. 네. 영화 감독 중에 J.J. 에브람스라고 있죠. 떡밥의 제왕이라고 하시는데 야, 이분 엄청나게 깔아두셨네. 그렇죠. 소위 이제 복선과 네. 상징과 은유가 막 넘쳐나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판타지라는 그 소설이나 동화라는 것이 거의 그런 어떤 현재 지금의 삶을 그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갑자기 이게 말이 돼? 하면서 봤던 그런 대목들, 뭐 그런 것들이 떠오르시다면 한번 좀 재미삼아서라도 이야기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이게 뭔가 갑자기 사자가 확 나타나거나 아니면 허수아비가 말을 하거나 그런데 도로시가 놀라지 않아요. 근데 되게 일상적으로 네. 하면서 사자가 오면은 막 그 뺨을 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이 도로시의 담대함이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사실은. 사실 그렇기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현실을 사는데 갑자기 그 미국 분이 와가지고 종로를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외국 사람인데 한국말 하네. 여기서부터 놀랄 텐데 그냥 사자랑 허수아비랑 저 양철 인간이 와서 넌 누구니? 하고 물어봐도 그냥 난 누구야? 막 이러면서 이런 어떤 그 세계관의 세계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놀라웠다. 이 딴 얘기지만 외국 사람이 말을 걸면서 종로 어디로 가요?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영어가 들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던데요. 네. 그렇군요. 네, 저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태 영어를 알아들었던 걸 그걸 너무 이제 어떤 제가 자연스럽게 알아듣다 보니까. 네. 자, 다음 얘기 계속해 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하네요. 실수했어요.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지금. 네. 근데 이거는 영화에서 되게 재밌게 봤던 장면인데, 도로시와 허수아비가 처음 만났을 때요. 그러니까 허수아비가 나는 뇌가 없다 그러니까 도로시가 뇌가 없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니? 하고 묻거든요. 그러니까 허수아비가요.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사람들도 생각 없이 말을 많이 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지금 와서 이제 그렇게 쓰면 네. 너무 작품을 노골적으로 쓴다. 그래서 이제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을 텐데 이 19세기만 해도 네. 어떤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라는 게 그렇게 지금처럼 영악스럽지 않았다는 거. 네. 자, 그런 대목들이 또 있고. 박사 씨는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이 도로시가 동쪽 마녀를 죽이고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도로시는 내내 나는 뭘 일부러 죽인 적이 없어. 뭘 죽일 순 없어. 막 약간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자가 같이 여행하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사슴을 잡아올까? 너네 그거 구워 먹을래? 그랬더니 네. 막 양철 나무꾼도 눈물을 흘리며 막 너무 불쌍해서 그럴 수 없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서쪽 마녀를 죽여야 집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딱 듣고 되게 경악을 합니다. 네. 저 같아도 뭐 마녀를 누구 죽여야 고향 갈 수 있다. 이러면 사실 그냥 여기서 살래 할 것 같은데. 정말요? 그럼요. 어떻게 죽이고 시작합니까? 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할 건 다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제일 놀랐던 건 뭐냐면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뭔가 죽인다는 거예요. 도로시는 아니지만 이 양철 오늘 동심 파괴죠. 네. 그러니까 도로시는 연쇄 살인마였던 겁니까? 아니 도로시는 아니고 이제 양철 나무꾼이 사실은 계속 죽이는데. 네. 도로시는 조직의 수장이었고 그렇죠, 그렇죠. 행동대장은 나무꾼이었던 거군요. 이 나무꾼이 뭐 말로는 기어가는 딱정벌레도 잘못 밟아 죽이면 너무 슬퍼서 우는 여린 심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들쥐를 구하기 위해서 살쾡이의 목을 댕강 자르고요. 네. 늑대가 공격을 해오니까 늑대의 목을 정말 댕강 잘라서 40마리의 시체를 쌓아놔요. 그리고 까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이거는 이제 그 허수아비인데 목을 족족 졸라서 또 40마리 시체를 쌓아놓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도로시는 전혀 놀라지 않아요. 새해 아침부터 듣기에는 조금 저희가 하던데요. 저희가 희망찬 2022년 1월 1일에 책을 잘못 골랐다 제가. 아니 이거 정말 사륙의 잔치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즈가 그냥 평화의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새해 첫날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복잡해지고. 네, 그냥 이렇게 죽였다. 이래도 충격적인데. 네. 불교를 전공하신 박사 씨께서 네. 댕강. 그럼요. 세상에 그냥도 아니고 댕강. 네. 이제 새해 아침부터 테디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잘 수습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김태훈의 프리웨이.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원의 프리웨이 토요일 2부 코너죠. 북구북구 이시안 씨, 박사 씨와 함께 오늘은 도로시의 모험담을 담고 있는 오즈의 마법사 읽어보고 있습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 옐로우 브릭 로드를 따라 모험을 떠난 시간. 예, 다시 한번 동화의 세계로 들어봅니다. 예, 음악에 나가기 전에 있었던 오즈의 마법사의 이야기는 잠시 잊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른들도 이 책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볼 수 없는 환상적인 도시가 등장하고 나라가 또 등장하고 또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아이템들이 막 넘쳐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서 어떤 또 의미가 있는지 또 읽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저는 사실은 그 나라 중에 여기 주민들 중에 먼치킨이라고 등장을 하잖아요. 네. 동쪽 나라의 주민인데 키가 작고 파란색으로 된 것들만 착용한 모습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스머프가 여기서 나왔나 하는 생각이 좀. 아, 그러네요. 네, 살짝 들기도 했는데. 근데 스머프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 동화잖아요. 아닌가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별게 만하긴 한데. 네, 어쨌든 먼치킨. 근데 사실 전 먼치킨이 여기서 나오는 줄 몰랐고 한동안 한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그 게임 하시는 분들이 먼치킨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그 밸런스 파괴하는 완전 센 사람 이런 거. 이미지가 너무 다른데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그 일본 만화 중에 원펀맨이라고 원펀맨. 네, 한 방에 모든 걸 끝내는 그런 사람이 나오거든요. 허무 애니메이션의 끝이죠. 네. 빌런이 등장했는데 그냥 한 방에 끝납니다. 네. 그전에 아무리 어떠한 내공을 쌓은 빌런도 우주에서 날아온 빌런도 한 방이면 끝나거든요. 자기 소개하는데 한 3분 걸리고요. 끝나는데 2초에 끝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파괴가 되는 이런 너무 센 그 빌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그 먼치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치킨이 여기서 나왔구나 해서 저는 사실은 이게 제일 눈을 사로잡았어요. 연결은 잘 되지 않습니다만 네. 우리가 사실 이제 최근에 뭐 보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작품들 혹은 게임에 등장하는 어떤 용어들까지도 영향을 줄 만큼 이 오즈의 마법사가 사실은 많은 영감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박사 씨는 어떤 점이 좀 흥미로우셨어요? 저는 앞서 얘기했었던 그 은구두가 사실 제일 이제 강력한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쪽 마녀의 그 네. 구두, 은색 구두. 네, 네. 사실 이제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 그 낡은 가죽 구두를 버리고 은구두를 신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걸 보면 사실 겪어본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새 구두를 신고 여행을 간다는 건 사실 굉장히 무모한 짓이에요. 사실은 이제 여행 갈 때 제일 좋은 거 안 신던 신발 신어가지고 이렇게 그 신고 가는데 가장 무모한 짓이잖아요. 그럼요. 뒤꿈치 다 까져요. 그렇죠. 게다가 이게 은으로 만든 신발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딱딱하고 아프겠습니까? 보면서 아 정말 어린애는 어쩔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엔 이게 딱 정말 히든 카드였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뭐 굉장히 다양한 심리적인 상황이나 뭐 종교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문제 해결 방법은 이미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빛나는 문제 지혜, 해결의 지혜를 바로 이제 은색이라는 어떤 색감과 이제 구두라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다. 네. 근데 물론 자기 안에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그걸 너무 일찍 알아버리면 이런 모험 자체가 없겠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문제, 정말 이제 버거운 문제들에 부딪혔을 때 이 도로시의 은구두를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좀 문제를 해결하는데 혹은 자기의 마음이 좀 편해진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이 동화가 좀 사람들한테 위안 줬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 동화 파랑새처럼. 네. 생각해보면 그러네요. 우리 어릴 때는 왜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만 약속이 없어도 약속을 만들어서 약속이 안 잡혀도 길을 쓰고 집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나가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불 밖이 위험하다. 오늘 같은 날 나가봐야 고생한다. 그렇죠. 그럼요. 바로 그런 지혜가 이제 오즈의 마법사의 은색 구두에서 오는 거군요. 네. 아니 진짜 나이 들면 그 소매 달린 담요 사고 싶지 않나요? 진짜. 저 집에 하나 있습니다. 소매 달린 담요. 소매 달린 담요. 네. 덮고 안 나가는 아이템이죠. 네. 그것이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롱패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분들을 위한 어떤 선택이 됐는데. 그렇군요. 바로 그런 어떤 또 하나의 그 소품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데. 자, 그래도 이 오즈의 마법사라면 역시나 그 캐릭터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캐릭터들 중에서도 이제 메인 캐릭터라고 할 수 있는 뭐 강아지 토토라든지 허수아비, 나무꾼, 사자. 바로 이 그 뭐라고 할까요? 어벤져스급 혹은 저스티스 리그급의 이제 이
조력자들인데 이 캐릭터들 어떻게 설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씩 다 자기만의 어떤 그 약점을 지니고 있는 캐릭터잖아요. 근데 싸울 때 보면 그 약점이 가장 강해요. 맞아요. 진짜 네. 약점이 가장 강점이 됩니다. 그게 이 캐릭터들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바로 이 오즈의 마법사가 캐릭터를 가장 잘 만든 어떤 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시면. 가령 계곡을 건너는데 이 계곡이 떨어져 있거든요. 낭떠러지가. 그러니까 허수아비가 저걸 보다가 그러면 나무를 잘라가지고 다리를 놓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너 머릿속에 뇌가 있는 줄 알겠어? 이러면서 다리를 놔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칼리다라는 괴물이 쫓아옵니다. 막 쫓아오니까 그 겁쟁이 사자가 내가 막을 테니까 먼저 가면서 으앙 하고 울부짖으니까 이 도로시나 이 일행도 갑자기 사자가 그러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주저앉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용기 없는 애가 가장 용기를 내고 그 뇌가 없다는 애가 가장 지혜롭고 싸울 때 보면 보통은 이래요. 그 나무꾼만 사실은 마음보다는 열심히 아까 말씀하신 댕강댕강 뭐 이런 식으로 열심히 나무를 자르고 뭐 그렇긴 하지만 이 자기가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생각해 보면 실전에선 가장 강점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성장 드라마의 어떤 기본 같은 어떤 그 정석 같은 것으로서 작용을 하면서 어떤 읽어나가는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도 드네요. 네. 그리고 자신의 특성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하죠. 이를테면 허수아비 같은 경우는 정말 쿠션이 좋잖아요. 지푸라기를 채웠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담에서 뛰어내릴 때 다른 사람들이 발이 접질리지 않도록 자기가 먼저 뛰어내려서 이 쿠션 역할을 해준다던가 네. 아니면은 몸 안에 지푸라기를 몽땅 꺼내서 일행들을 이렇게 싹 덮어서 이 벌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활약을 하고요. 뭐 양철 나무꾼은 정말 이 나무를 베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도끼를 쓸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네. 댕강댕강 적을 죽이기도 하고요. 사다리도 만들고 뗏목도 만들고 살아있는 나뭇가지들이 막 공격을 하는데 그 나뭇가지도 자르고 막 이런 역할들을 해요. 그리고 사자도 신체적인 능력을 쓸 수 있는 모든 일들에 이제 나서서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이 캐릭터들을 어떻게 만들어나 너무 신기했거든요. 저는 보면서요. 네. 어떻게 이 모든 위기에 있어서 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캐릭터들이 이렇게 딱 세 명인데 맞춤형처럼 모았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많은 작품들 뭐 구로사와 아키라의 7인의 사무라이라든지 혹은 어벤져스라든지 최근에 이야기한 오션스 11 뭐 이런 소위 어떤 무리를 이뤄서 무언가를 해결하는 네. 이런 작품들은 오즈의 마법사에게 빚진 바 크다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뭐 그런 팀을 모으고 싶다라고 하는 욕망은 아마 오즈의 마법사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네. 근데 정말 효과적으로 모은 정말 아주 모범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작품들 그런 거 많잖아요. 에이트공대처럼 한 사람이 딱 리더로서 이제 교도소를 찾아간다든가 은퇴한 사람 찾아가서 한번 해보지 않겠니? 이러면서 팀을 딱 이루는데 각자 너무 다른 개성들이 처음에는 부딪히다가 마지막엔 정말 그 개성이 잘 발휘돼서 프로젝트가 해결되는 그런 영화나 그거 보면 굉장히 많죠. 네, 쾌감도 많고.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뭐 원탁의 기사 같은 경우, 네. 앞서 이야기했던 뭐 7인의 사무라이는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헐리우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심지어 이제 어벤져스의 그 주인공들이 모이는 장면에 감독이 그 7인의 사무라이를 그 오마주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뭐 더티 더진 같은 전쟁 영화도 있고 뭐 TV에서 했던 게르슨 유격대 뭐 최근에 이제 어벤져스나 저스티스 리그 같은 스타일까지. 그러고 보니까 이 오즈의 마법사 참 대단한 작품이네요. 아니요. 근데 저는 지금 방금 생각해놨는데요. 이 오즈의 마법사 이전에 또 있습니다. 네, 삼장법사와 손오공이 나오는 서유기. 아 정말 도로시와 삼장법사가 비슷한 게 많네요. 네. 삼장법사. 서유기 봤네. 네, 이 작가가 서유기 봤어요. 그렇죠. 서유기를 좀 모방한 것 같죠? 예. 서유기는 안 봤어도 수호지라도 봤어요. 삼국지라도 봤죠. 그렇죠. 삼형제의 모임 벌써 삼국지 봤네. 예, 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해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아니 왜 사과하시죠?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프리웨이.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 북튜버 이시안 씨와 함께 북구북구 함께 진행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프랭크 바움의 오즈의 마법사, 1900년에 나왔던 오즈의 마법사, 이 책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동화로 읽으면 또 어린아이들의 교훈, 또 판타지를 얻을 수 있고요. 어른이
어른의 버전의 소설을 읽으면 또 우리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또 알 수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오즈의 마법사이긴 한데, 자, 이 오즈의 마법사는 그렇다면 이 마지막에 이제 도로시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하는 이야기까지는 알고들이 있으니까 이게 과연 해피엔딩일까요? 왜냐면 그 도로시의 그 측근들, 이 표현 자체가 벌써 안 좋네요. 측근들하고 네. 대선 전국인데 측근들이라고 하니까, 예. 허수아비 나무꾼 사자, 이 마지막에 가서 이제 셋 다 왕이 되잖아요. 그렇죠. 권력을 쟁취한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도로시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 네. 여러 가지 그 과정이 이제 무난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모험을 다니면서 정말로 뭐 빌런들이긴 합니다만 많은 어떤 그 폭력적인, 사실 옛날엔 동화라고 해서 이게 폭력인지 잘 몰랐습니다만 다시 소설로 보니까 폭력적인 어떤 행동의 결과들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소설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읽고 마무리해야 될까요? 저는 이게 책으로 읽었을 때의 장점이잖아요. 되게 의미심장한 부분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게. 근데 이 소설을 읽고 굉장히 뜻밖이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이 소설 어떻게 마지막에 끝나는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네,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 숙모가 너무 이제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디 갔다 왔니 너는? 막 이러면서 막 껴안고 이제 뽀뽀를 막 해요. 그랬더니 이 도로시가 오즈나라 갔다 왔어요. 뭐 토토도 같이 왔어요. 뭐 임숙모 집에 돌아오니 정말 기뻐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도로시가 말하는데 표정은 참 우울했어. 로 끝납니다. 네, 마침표 딱 디엔드 여기 이렇게 끝나요. 보면서 야 해피엔딩이 아니었구나. 난 여태까지 이게 해피엔딩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라는 걸 실감을 했거든요. 박사 씨 오늘 되게 하이퍼 리얼리즘으로 지금 동화를 아니 이거는 정말로 기록에 있는 겁니다. 책을 보세요. 책을. 네. 책에 나와요. 크리스마스 지난 지 얼마 됐다고 이렇게 동심을 파괴하시네요. 저희 프로에 가끔 엄마랑 같이 듣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누가 오즈의 마법사를 보려고 하겠어요. 이 새벽에 왜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죠? 그냥 책을 읽으세요. 어린이 여러분. 네. 그 부분이 저도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어른의 세계를 엿보고 온 한 소녀의 어떤 그 표정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사실은 신나는 모험이라고 했지만 그 모험의 그 말미에 결국은 그 동심을 다 잃어버린 채 오히려 미리 엿본 어른의 세계에서 그 어떤 우울해져버린 한 소녀의 어떤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또 들었어요. 아니죠. 돌아오지 말았어야죠. 오즈의 나라에 영원히 살았어야죠. 그럼요. 왕이 못 돼서? 그럼요. 이 삭막한 캔자스 지방에 왜 돌아와야 됩니까? 근데 네. 그거를 허수아비가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요. 너 왜 자꾸 거기 캔자스로 가려고 그러니? 거기 황량하고 그런데 오즈가 훨씬 살기 좋지 않아? 그랬더니 도로시가 그냥 넌 뇌가 없어서 몰라. 이렇게 그냥 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맹목적인 어떤 자신의 목적이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왜 돌아가야 되는지 목적은 그 이유는 없는 채. 그러다가 딱 그게 실행이 되고 나니까 이게 너무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허무한 거죠. 저 진짜 예, 그 부분에 굉장히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넌 뇌가 없으니까 몰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허수아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물론 나는 당연히 이해할 수 없겠지. 너희도 나처럼 머리에 지푸라기만 가득하면 하나같이 아름다운 곳에 살 테고, 그러면 캔자스엔 사람이 하나도 없을 테니까 너희한테 두뇌가 있다는 게 캔자스로서는 천만다행이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의미심장하네요. 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정말 사람들은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두뇌가 없는 게 더 편하겠다. 뭐 약간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바둑 격언 중에 있어요. 장고 끝에 악수 둔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거죠. 오래 생각하다가 악수 둔다. 이상한 네. 수 둔다. 이렇게. 네, 그렇죠. 네. 그냥 별로 생각을 안 했으면 이 나라 정말 아름답다. 친구들도 있고 여기 지금 맛있는 것도 많고 친절한 사람도 많다. 살면 되잖아요. 네. 제가 2년 전에 네. 친구가 미국에서 이제 사업을 크게 하다가 정리하고 필리핀에 조그마한 리조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초대를 해서 갔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더군요. 그리고 나서 야, 너 그냥 여기 와서 살아. 아니면 인마 며칠 더 있다가 라고 할 때 아니야. 내 서울에서 할 일이 좀 있고 갔다가 내년에 또 올게. 그때 오지 말았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오래 할 줄 누가 알겠어. 장고 끝에 악수 드셨네요. 장고 네. 그때 그냥 거기서 그냥
경비 아저씨 하면서 네. 친구인데 뭐 쫓아내게 하겠어요? 네? 그러면서 그냥 낙원 같은 데서 살았어. 아니야, 그럼 라디오는 못했겠죠. 네, 그렇죠. 그건 또 아니고 네. 하여튼. 왠지 저희가 양철 나무꾼과 그 허섭이가 된 느낌이네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곳으로 돌아오지만 왜 우리는 좋은 곳에서 머물지 못하는가. 그리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그 아주 복잡하면서도 도대체 근거가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오히려 다르게 살고 있지 않은가. 잘못 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또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대목이네요. 네. 불교에서도 말씀하셨죠. 네.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오지의 마법사가 이런 내용이라고 깜짝 놀라서 분명히 다시 보실 것 같아요. 오지의 마법사. 다시 보셔야죠. 그렇군요. 다시 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이제 도로시의 얼굴이 삼장법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네. 불교의 해탈을 20세기 초에 이야기했던 네. 오지의 마법사를 오늘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한 줄 추천사 듣겠습니다. 이 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읽어야만 하는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인지. 저는 새해 이걸 읽어보시라는 게 자신만의 노란 벽돌길을 찾아보시라라는 의미였거든요. 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노란 벽돌길을 따라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목적에 이르니까 근데 노란 벽돌길을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 책을 보고 자신만의 노란 벽돌길을 찾는 한 해가 되시기를. 따뜻하다. 네. 마지막이라도 따뜻하게 해야지. 그러면 수습이 안 되잖아요. 찾으시면 돌아오지 마시라. 돌아오지 마십시오. 머리에 지푸라기를 끼고 사시라. 황량한 캔자스로 돌아오지 마십시오. 네. 자, 박사 씨의 한 줄 추천사. 네. 아니, 저는 사실은 오늘 제가 너무 색다른 해석을 자꾸 내놓은 형태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게 필요한 시기잖아요. 우리가 네. 어떤 익숙한 책을 익숙하게 읽기보다는 새롭게 읽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정말 읽을 때마다 새로운 재미를 맛볼 수 있는 작품이구나. 이거는 뭐 모든 작품들이 더 그렇겠지만 이 오지의 마법사는 특히 더 그런 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눈이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서 이 작품의 재미를 또 이렇게 새롭게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읽어보셨던 분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 그러면 또 새로운 이야기들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음악 나가는 동안 제가 잠시 그런 이야기 드렸었는데 과거에 봤던 영화들 그 예전에 아주 오래된 흑백 영화들을 최근에 다시 보고 있는데 과연 이 영화를 내가 봤던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장면들과 놀라운 이야기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거든요. 오지의 마법사 나 다 아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새해 첫날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그런 마음으로 한 번쯤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북구북구 박사씨 이시안 씨와 함께 오지의 마법사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 책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루신의 아큐정전입니다. 루신이라고 하면 중국의 기념비적인 작가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루신의 아큐정전.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갈지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한 곡 듣습니다. 영화 오지의 마법사에 등장했던 바로 그 도로시, 주디 갈란드가 영화 속에서의 주제곡도 함께 불렀습니다. Over the Rainbow 듣습니다. Freeway.